제일 첫 번째 있는 그 쉽게 쓰여진 시 혹시 몇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까? 112페이지. 자, 이제 그 교과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끝났고요. 지금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지금 타임에는 뭘 할 거냐면,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중화교과에서 배우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서 고등교과에 나오는 수준의 어떤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계속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이 지나서 실전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다, 그치? 일제강점기. 자, 이건 맞아. 일제강점기 시는 맞습니다. 그리고 썼던 모든 시는 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쓰여진 거야. 왜? 광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면 되지만 무조건 100%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 없습니다.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몰라. 맞죠? 이 시를 처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소 잘 기억하세요. 뭐야? 화자, 시적 상황, 정서. 이거만 본을 볼 거야. 아, 정산이란다. 정서. 자, 이거만 볼 겁니다. 이거만. 자, 이걸 본 걸 바탕으로 이 작품 외부적 요인, 뭐 시인의 삶이라든지 또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대입시켜 볼 거야. 알겠죠? 자,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자, 일단 상황 어떤 상황?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상황.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이라고 하는 거, 육첩은 그 이제 그 공간의 크기를 말하거든. 우리 한 평, 두 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6첩짜리 방이겠지. 맞죠? 근데 6첩짜리 방은 어디래? 남의 나라래.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남의 나라일 수도 있고, 물론 실제로 남의 나라 맞아요. 맞는데 우리 시 속에서 이게 실제로 남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육천방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방이겠지. 왜? 자기 방에서 창밖에 비가 속살거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남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일까? 불편함을 주는 공간일까? 불편함을 주는 공간이겠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운동주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육첩방에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이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져야 되느냐? 불편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맞지?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내린 운명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아, 화자는 뭐 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맞죠? 자, 그런데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떤 운명이라고 했습니까? 슬픈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시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슬픈지 몰라. 맞죠? 작품만 봤을 때야.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 받아 대양도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 유학 가는데. 맞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학비 봉투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 대학 다니고 있는 곳은 어디겠어? 남의 나라겠지. 맞죠? 자, 그리고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C는 대학생이기도 하다. 맞죠?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는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뭐냐? 침전. 자, 침전인데요. 침전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우리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먹었을 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더기 같은 건 침전물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기가 침전하고 있대. 자기가 침전하고 있다라는 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알겠죠?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가라앉을 수는 없잖아. 맞지?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무엇은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정서 또 나옵니다. 정서 나오는 거 좀 더 표시해 주자. 정서. 자, 여기에서는 또 조금 다른 정서가 나타나요. 어떤 정서? 성찰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라고 하면 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건 뭐 모든 예술작품 다 마찬가지야. 인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건 노래를 부르건 시를 쓰건 소설을 쓰건 이제 그런 예술작품, 문학작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노래하기 마련인데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내가 쓰는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다?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자책 또는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방비가 속살거리는데 지금 아까 1년에 나왔던 그 구절도 반복된다. 그치? 자, 반복의 목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의 목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온율. 두 번째, 강조. 자,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가 좀 더 크죠. 물론 당연히 운율도 형성됩니다.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봐봐. 밤비니까 어둡겠어, 밝겠어? 어둡겠다, 그치? 자,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둠을 내몰고 아침이 와. 자, 잘 보세요. 어둠이 오면은 밝은 무언가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아침이겠죠. 아침이 오는데 아침이 마치 뭐처럼 온대요? 시대처럼 온대요. 어떤 시대처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뭐 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다. 자, 잘 보세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올 것을 예상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맞죠? 자,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귀 안으로 잡는
이제 최초의 악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나는 나에게 악수의 손을 내밀까? 자, 위에 올라가서 부끄러운 일이다까지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화자는 실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보고 부끄럽다네. 맞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옳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긍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가 긍정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나 안에도 두 가지의 자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나와 현재 부끄럽게 살고 있는 나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고등학생 때 배우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면적 자아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뜻하겠지. 자, 그러면 현실적 자아는 뭐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뭐야? 부모님한테 학비동 봉투 받아가지고 이 옷 끼고 늙은 대학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 이 마치 뭐 하다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부끄러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나와 나라고 하는 서로 두 다른 자아가 뭐 하는 화해를 하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해는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 현실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또는 이 현실을 이제 캄캄하게 만들고 있는 이 어둠이 뭐 했을 때, 몰아내졌을 때. 근데 등불을 밝혀서요. 자, 그러면 이 등불을 밝히는 주체가 누군데? 여기에는 사실 주어가 내가야. 내가. 맞죠? 이게 뭐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등불을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댁처럼 올 아침은 어떻게 하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자,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는 주체도 뭐야? 나야. 맞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느껴지느냐? 의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분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불을 누가 들기 때문에? 화자가 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화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자, 화자는 밤비가 내리는 곳에 방에 홀로 있고요. 그곳은 남의 나라입니다. 날 편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야. 자, 나는 시인이라서요,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시를 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참 슬픈 운명이기도 하대요. 그렇지만 나는 한 줄의 시를 적어볼 거래. 자, 그런데 시를 적는데, 시를 적었겠지. 근데 시를 적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오는 거야? 부끄러움이 오는 거야. 왜 부끄러움이 오는데? 내가 시를 써왔더니 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왜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야? 나 너무 부끄럽게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성찰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은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다. 그래서 나는 이 밤비가 속살거리는 이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할 거다?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이제 내몰아 버리고 아침이 언젠가 올 건데 그 시대처럼 올 아침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기다리겠다. 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나니까 나와 나에게 이 내면적 자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내 모습이 조금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악수를 한다 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화자 중심으로 읽고 나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넣어보자면,
시인의 삶을 조금 넣어보자면 실제로 이제 당시에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제 이 대학교를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죠. 일본으로 가게 돼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윤동주 시인은요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 부끄러워했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왜 그랬느냐? 본인과 함께 같이 어렸을 때 지냈던 그 영화 동주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 동주 보면 나오는데 본인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 되었느냐? 독립운동가들이 되었거든. 자기는 이제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체력적으로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글을 쓰고 이렇게 있지만 지금 자기랑 어렸을 때 지금 여기 동무 얘기 나오잖아, 그치? 이 동무처럼 이 동무로 지내던 이 친구들 다 독립운동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였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현실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고 그 다음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에게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여겼을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저항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시대적 배경을 빼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저항 의지라고 보기 좀 어려워. 그냥 의지지, 맞죠? 그냥 의지인데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저항 의지가 되는 거야.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 이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불을 내가 밝혀가지고 나도 이 어둠을 그냥 확 모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성격이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한 번에만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이라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내가 맞이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포인트 뭡니까?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하는 태도. 물론 심리적 포인트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 다 심리적 체험의 포인트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성찰의 태도가 이제 요 시에서는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거 뒤에 문제들 숙제입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귀뚜라미였나? 아니, 봄이었죠. 213 14. 자,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자, 화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대요. 너는 오는데 시 제목이 봄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너는 당연히 뭐겠어? 봄이겠지, 맞죠? 자, 그런데 이 너는 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봄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봄은요, 나라는 화자, 대상의 나라는 존재가 제발 와달라고 할 때도 오지만 그 와달라는 목소리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기다림을 다 잃었을 때도 뭐 하는데?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을 온다라고 하는 건 필연입니다. 필연이자 동시에 뭐냐면 당위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봄은 무조건 와. 오는데 기다려도 오고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
기다림을 잃어버렸을 때도 옵니다. 자, 그런데 봄이 어떻게 오느냐?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좀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눈 부비며 너는 어떻게 온다?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그때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대요. 여기서 너는 봄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오는 거야? 빠르게 오지 않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봄은 천천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싸움질도 하고 뭐도 하다가 정말 다급한 사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화자 입장에서 봄이 오는 건 사실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당위적 사실이야. 맞지? 당연하게 오는 거야. 당연하게 오는 건데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실제로 봄이 느리게 올 수 있어? 없어요. 봄은 늘 똑같은 시기에 와. 맞지? 그러면 무엇을 길게 느끼는 거야? 이 기다리는 순간을 굉장히 길게 느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 긴 기다림의 순간 이후에 봄이 오면은 화자는 어떻게 되느냐?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대요. 자, 그리고 입을 열어 소리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들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대상이 마치 어떤 대상인 거야? 눈부신 대상인 거야. 그래서 네가 오면 나는 너무 눈이 부셔서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다리는 무언가가 너무너무 원하던 무언가가 왔을 때 그걸 맞닥뜨렸을 때 헉 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나는 거 있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은 열었는데 소리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막 외치거나 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봄이 왔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두 팔을 껴안아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봄은 어떤 존재냐? 이기고 돌아온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봄을 아주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어. 왜? 너무 눈부셔서 마주할 수 없고 막 그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봄이 빨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굉장히 더디게 온대요. 더디게 오는 이유는 뭐야? 시 속에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은 딴 데 어디 뭐 한눈도 좀 팔고 뭐도 하고 하다가 온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 언젠가 찾아올 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대상이 봄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의 대상이죠. 이 기다림의 대상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감격. 바로 이 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정서입니다. 이 어떤 봄을 맞이하는 찬란한 감정, 빛나는 감정.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화자 입장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적지 말고 화자 입장에서 그 봄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의 종류가 바로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숭고한 감정이겠지. 안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봐. 생각해봐. 화자 입장에서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 시험에서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심리적 체험을 배웠기 때문에 적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화자 입장에서 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서 숭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정말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반가움 이런 거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 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칭찬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찬란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우아함이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다음 귀뚜라미. 아, 그리고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게요.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봄을요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이제 민주주의나 또는 자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적어주세요. 이게 그 작품 해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문제 풀 때 작품 해설도 꼭 읽어보면서 푸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다림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쓰여졌던 시대가 이때 그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나 그 다음에 어떤 자유를 이제 봄으로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한 겁니다. 자, 다음 몇 페이지죠? 그 저기 귀뚜라미 281? 286. 자, 요거는 중학교 교과서인데 다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 우리 그 실수에서 봤던 이 나이덕 작가의 시작품입니다. 시작품. 이 나이덕 씨의 특징은요, 시선이 굉장히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주목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귀뚜라미. 자,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서, 귀뚜라미 소리가 매미 소리에 묻혔어. 그래서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래. 노래가 아닌 이유는 시 안에서 봤을 때 매미 소리에 묻혀있기 때문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임과 동시에 누굽니까? 귀뚜라미입니다. 바로 이가 아니라 귀뚜라미다, 그쵸? 자, 그래서 차가운 바다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리는 거야? 울음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귀뚜라미 울음. 자, 그러면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요 틈이 어떠한 상황이냐? 굉장히 어떤 척박한 현실. 자, 그래서 귀뚜루루 귀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타전 소리는 뭐냐면 이 그 전보 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내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전보 치는 거 보통 이제 긴급한 상황이 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나 여기에 살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긴급함을 알리는 그런 이제 울음이라는 거죠, 이 귀뚜라미 울음이. 자, 그런데 이 귀뚜라미 울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하네요. 이건 뭐 무슨 법입니까? 서리법입니다. 맞죠? 의문 형태의 표현으로, 의문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이 울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여름이다, 그렇죠?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자, 맑은 가을은 어떤 때냐라고 하면은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뭐 때문에? 매미 울음소리가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이 지나 맑은 가을이 오면은 매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내 울음소리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 자, 지금 누군가에게 닿는 울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통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자의 어떤 시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마치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을 알리는 마치 무전소리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름에는 내가 매미소리에 붙여가지고 아무리 내가 여기 있어라고 알려도 알려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맑은 가을이 오면은 왜 가을에 귀뚜라미 소리 되게 많이 들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나면서 이제 나를 알릴 수 있는 또는 나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에 닿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합시다. 들어.